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의왕시 과천시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입니다. 기후위기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너무도 급박합니다.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2100년의 먼 미래의 일일 줄 알았던 예상들이 바로 지금 매년 매 계절 극단적인 이상기후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북극곰만의 문제일 줄 알았던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임이 이제 우리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분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고통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기후위기, 기후재난입니다. 2015년 체결된 파리 협정은 지구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총회에서는 1.5도 특별 보고서가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5도씨 이내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공개된 IPCC 제6차 보고서는 더 암울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은 훨씬 나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던 시점이 2040년으로 기존보다 10년 이상 더 빨라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노력하면 파멸적인 기후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것인지조차 날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당장 7년 남짓한 기간 내에 획기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인류가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절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의 목소리를 듣고 행동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우리 정치인들의 과제, 책임으로 놓여 있습니다. 지난달 말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탄소중립 기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국무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예, 정부 측 위원장입니다. 민간위원장, 공동위원장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탄소중립위원회는 전 부처를 아우르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이제 지휘해 나가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예. 그 위원장으로서 예. 질문을 드립니다. 곧 공포될 탄소중립 기본법에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 이게 명시가 되었고요. 네. 그에 따라서 정부가 지금 2030년의 중간 목표를 더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감축 목표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최소 감축 기준을 35%로 설정을 한 것입니다.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인 총리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적정한 2030년 감축 목표의 수준은 2018년 대비 몇 %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의원님, 당위로서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 하는 목표는 저희들도 생각한 게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기대치라는 게 있는데,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 산업, 고용을 유지하고 우리 국민 경제를 끌고 가는 또 우리 기업들의 사정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부처를 통해서 해보니까 기업들이 지금 견딜 수 있는 자신들의 이제 감축 목표는 약 32% 내외입니다. 그런데 참 이번에 의원님들이 이 법안을 심의하시면서 최소한도 35%를 되지 않으면 2050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탄소 중립이라는 국제적인 이 약속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이번에 유엔에 제출하게 될 탄소 감축 목표 자체는 NDC 자체는
그보다는 조금 더 상향해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우리 경제나 기업이나 국민들이 어디까지 감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것을 견뎌야 하는 의무로 보느냐 또는 활용해야 할 기회로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몇 가지 외부 요인들이 있을 텐데요. 네. 슬라이드를 봐주시면 미국이나 EU, 독일, 영국, 일본까지도 우리와 같은 연도 대비해서 비교해 보면 40%에서 50%까지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IPCC 특별보고서가 1.5도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0년 대비 최소 45%를 줄여야 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고 유엔 사무총장께서도 유엔 차원의 NDC 종합보고서를 올해 초에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2010년 배출량 대비 무조건 최소한 45% 이상 감축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2018년 대비 50.4% 이상을 감축해야 1.5도로 나아가는 지구적인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환노위에서 부대 의견으로 최소한 40% 이상으로 정부가 목표를 설정해 주기 바란다라고 하는 의견을 부기하기도 했습니다. 총리님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2030년 목표를 40% 또는 더 나아가서 50%까지 상향시키는 것을 고려하는 것은 불가피한 대외 여건에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이것을 경제구조 재편의 기회로 삼아서 재원을 투입하고 탄소 의존적인 경제에서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국가적 에너지 효율을 대폭 높이는 계기로 삼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예, 의원님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충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그런 점에서 좀 늦게 깨어나고 늦게 행동이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보통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런 목표와 어떤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산업을 변화시켜 왔는데 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늦게 시동을 거는 바람에 지금 금방 선진국이 제출했던 또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대 의견을 해주셨던 그런 정도의 목표치를 제시 안 하면 국제사회에서 정말 이 일종의 기후 우리가 악당. 기후 악당이라는 그 오명을 덮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체제에 익숙한 이 산업의 방식으로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어떤 말하자면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엄혹한 어떤 내용들을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알게 더 적극적으로 아는. 그래서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도 좋고 아니도가 아니라 가지 않으면 이 지구 사회에서 이렇게 도태된다는 그런 절박성을 안고 이 문제를 보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제사회 기대만큼 우리가 해줄 수 있을지 그 점에서는 조금 좀 조심스럽습니다. 11월에 영국 글래스고 총회를 앞두고 있고 우리 정부도 10월 말까지 이 목표 검토를 끝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탄소중립위원회를 한 번 더 열게 될 것입니다. 네. 전체 회의를. 예. 그 그레타 툰베리 같은 네. 청소년 기후 활동가들이 국내에도 있는데요. 그 예. 친구들을 최근에 만났는데 예. 이번에 일부 공개된 IPCC 6차 보고서를 보면서 예.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구가 곧 망하게 생겼는데 10년, 20년도 제대로 우리가 이런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없을지 모르는데 공부는 해서 무엇하나, 결혼을 하고 아이는 낳아서 무엇하나, 어떤 미래를 우리는 그리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두려움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국내외의 많은 관심과 기대가 대한민국 감축 목표 강화에 모이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전향적이고 과감한 목표가 나올 수 있게끔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초기에 좀 고통스럽겠지만 일단 방향을 틀고 산업의 재편 및 어떤 구조 계획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조금 이행의 속도나 이런 부분들은 좀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의 NDC 목표가 국제사회의 요구만큼 따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국으로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총리님, 그리고 저희가 탄소 중립 얘기를 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일 시설 기준으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뭐 화력 발전소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석탄을 연료로 쓰는 석탄을 석탄화력 예, 발전소가 예.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우리나라도 전국에 한 59개 정도 석탄 발전소가 있는데요. 예.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0% 정도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전기는 석탄이 아니라 다른 연료로도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대안이 있다는 점에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펴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석탄화력을 가장 먼저 없애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봐주시면요. 이게 2050년 탄소 중립을 법제화한 국가들을 몇 개 나열해 본 것입니다. 근데 이 국가들을 보면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탈석탄 목표 연도를 함께 정했습니다. 대부분 이렇습니다. 탄소 중립 목표는 2050년이거나 45년인데 석탄 화력을 완전히 없애는 0으로 만드는 시점은 2030년 이전입니다. 유일하게 석탄의 주산국인 독일만이 2038년으로 설정했지만 약속한 탄소 중립 목표 연도보다 7년 전에 석탄을 먼저 없애고 그 이후에 가스나 다른 화석 연료를 없애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가 선언된 이후의 정부의 입장조차 석탄 화력을 언제 종결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 2055년, 2050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장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가장 먼저 없애는 것이 당연한 전략일 텐데, 그것이 상식적인 전략일 텐데 탄소 중립을 하는 연도에 석탄 화력을 비롯한 모든 화석연료 발전소를 동시에 끄겠다라고 하는 계획인 것입니다. 이런 계획은 넌센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연한이 다 된 석탄 화력 발전소들은 이제 LNG로 우선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그 LNG를 통해서 발전을 하던 시설들은 나중에는 이제 수소를 그 에너지원으로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어떤 탄소 중립에 다가가겠다라는 그런 정도 국가의 대강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총리님, 지금도 6기의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가 건설되고 건설 중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예, 하여튼 그동안은 이렇게 또 상당 부분 또 일종의 민간 사업자이기도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적극성을 띠지를 못했는데, 어떻게든 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다변화, 에너지 전환, 거기에 있어서 탈탄소라는 어떤 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목표를 향해서 조금씩 인식의 격차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더 가감한 석탄 화력 감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없으면 저는 탄소 중립이 미사 요구에 불과한 껍데기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탈석탄 연도 설정에 대한 논의를 임기 내에 박차를 가해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마 민간 위원들 중심으로 이게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될 텐데요. 그러면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토론을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석탄 화력 이게 언제쯤 가능할 건지를 저희들이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목표 그리고 석탄 화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목표 달성을 매년 점검하고 실제 목표에 가깝게 나아가도록 하는 이행 점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이명박 정부 당시 2009년에 2020년까지 얼마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연도별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저 표의 회색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실제 배출량이 파란색 그래프인데요.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보다 20% 넘게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아무도 이 목표를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요한 수단으로 도입된 배출권 거래제는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기재부에서 환경부로 관장기관이 오락가락하면서 시간을 허비했고, 기후정책은 환경부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정작 온실가스 배출하는 것은 발전소와 건물, 자동차인데 산업부와 국토부는 환경부에 기초적인 자료조차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산업부는 신규 석탄 발전소를 20기 가깝게 인허가를 내어주고,
국토부는 디젤차를 클린 디젤이라고 하면서 권장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 위반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제가 컨트롤 타워로서 탄소중립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탄소중립기본법에는 이행점검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매년 위원장이 연도별 감축 목표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부문별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에 부합하지 못한 부처는 행정기관의 장관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이행 점검을 실효성 있게 담아낼 수 있는 고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원님, 일단 저희들이 탄소중립위원회 발족 이후에 이 시급성 또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별로 지난 시기 조금 안일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가 과거와 달리 아주 적극적인 의지와 그 실행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간사부서가 환경부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도 탄소중립위원장으로서 과거처럼 그냥 안일하게 산업의 현실만 덜먹이면서 그냥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진행하는 방식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그때그때 이행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른 그 결과에 대해서도 또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국회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가정보기관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김대중 사찰 보고서가 경매시장에 나왔다는 MBC 보도를 보셨습니까?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시면서 여러 가지 역경과 핍박 속에 사셨다는 내용은 국민들께서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인데 그것이 문건으로 드러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문건에는 김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그리고 가족 82명의 상세한 정보까지 담겨 있는 그런 사찰 자료인데요. 신군부가 당시에 위협적인 요소였던 정치인 김대중을 사찰하고 정치에 개입하려 했다는 문건이 공개됐다는 측면에서 근현대사의 매우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는 사료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물론 그런 의미가 있는 보는데 어떻게 이게 국가기관의 문서가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또 이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이건 안기부에서 아마 어떤 형태로든지 파기해야 될 문서였던 걸로 저는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남아서 이런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니까 우선은 이 부분을 어떤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 기록물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체가 이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니까 어떻게든 이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 역사적 가치가 상당한 자료가 이달 말이면 경매로 민간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 자료를 입수해서 보존하고 우리 현대사의 아픈 역사를 증거로 남겨서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드립니다. 예, 요건 좀 확인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 국회는 기후국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우리 21대 국회에서